당연히 땅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훨씬 더 힘이 강해지겠죠. 대부분의 사람은 그 땅을 갖지 못할 것이잖아요. 그러면 빈부격차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처음에는 중용을 중시했던 솔론이었기 때문에 이런 개혁을 좀 꺼려했던 면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점점 사회적인 불안은 극심해져가고 결국 솔론은 이를 해결하고자 정말 파격적인 법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입니다. 안녕하세요. 쉽지만 깊이 있게 과학자는 세계사의 춘닥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대 그리스 문명을 대표하는 두 도시 국가 중에 하나인 스파르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죠. 스파르타를 두 편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아는 스파르타는 이 영화 300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도시 국가이잖아요. 교육열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스파르타식 교육으로 스파르타라는 이름이 굉장히 익숙한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고대 스파르타의 경우에 그 실체를 조금 들여다보게 되면 멋진 군사 강국이라기보다는 지나치게 아랫 계급을 굉장히 억압했던 그런 좀 잔인한 면이 있던 나라가 아니었나 춘다토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스파르타식 교육으로 알려져 있는 고대 그리스어로는 아고게라고 말을 하죠. 이런 스파르타식 교육 역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의 훈련과 반복으로 인해서 굉장히 높은 효율을 뿜어내고 좋은 결과를 맺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스파르타식 교육은 사실 굉장히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었고 잔인한 부분도 있었고 아이들을 많이 죽이기도 하고 다치기도 했던 인도주의적인 면에서 큰 문제가 있었던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 스파르타를 공부하고 좀 알아보게 되면서 너무 이미지가 좀 좋게 포장된 것은 아닐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역시도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조금 더 효율적이고 학생들의 포텐을 좀 터트려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고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춘닥터의 그리스 문명 3편과 4편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하. 오늘은 그럼 나머지 한 도시국가인 스파르타의 영원한 라이벌 현대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현재 그리스의 수도로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도시죠. 아테네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파르타만큼까지는 아니어도 아테네라는 단어 역시 우리의 굉장히 친숙한 이름인데요. 먼저 영화 우생순 기억나시나요?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팀이 정말 아쉽게도 은메달에 그쳤던 그 올림픽이 바로 2004년에 개최된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입니다. 아테네는 그 올림픽이 열렸던 만큼 그리스의 현재 수도로도 관광 명소로도 잘 알려져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영화 300만큼 스파르타가 뜬 부분이 있지만 이 아테네 역시도 친숙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테네라는 도시는 고대에는 도시국가로 아테나이라고 불렸었는데요. 사실 이 명칭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지혜의 여신 아테네에서 따온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전설 이야기를 간단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전설에 따르게 되면 고대 아테네를 건국할 당시에 두 명의 신이 입찰 경쟁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바로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지혜의 여신인 아테네였던 것이죠. 결국 이들은 내기를 하게 되는데요. 내기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각각의 신들이 시민들에게 하나씩 좋은 선물을 주게 되고 선물 중에 반응이 좋은 것을 승자로 하자는 그런 내기였죠. 나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 물을 자유자재로 부릴 수 있으니 호수를 선물로 주마. 와, 호수다. 식수를 유용하게 쓸 수 있겠군. 에이, 퇴퇴. 이게 뭐지? 어우, 자, 바닷물이랑 똑같잖아. 바다의 신답게 포세이돈은 물을 이용해서 호수를 그들에게 선물을 하게 되었는데 이 물이 바닷물과 거의 비슷한 그런 물이었기 때문에 아테네 시민들이 그 식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포세이돈은 역시 단순 무식해. 나는 지혜의 여신 아테네. 그대들이 기름을 짤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는 유용한 열매인 올리브를 선사하겠다. 오, 이건 뭐지? 소금에 절여 먹어도 맛있고 이 열매를 짜서 나오는 기름도 아주 유용하잖아. 아테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저희는 당신의 이름을 따서 나라의 이름 역시 아테네라고 하겠습니다. 와, 자,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알려진 그 유명한 아테네라는 도시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 가장 초기 문명인 미케네 문명이 멸망을 하고 고대 암흑기로 접어들게 되면서 그리스 본토에는 대부분의 그 주류 세력이었던 아카이아인들이 물러나게 되고 그 새로 남아해온 도리아인이 주를 이루게 되는데요. 예를 들게 되면 그 그리스 암흑기 이후에 그리스 고졸기와 고전기로 진입한 당시에 유명했던 도시국가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 유명한 스파르타는 말할 것도 없고 당시 꽤나 강성했던 것으로 알려진 도시국가 테베랑 코린트 등이 있었거든요. 이런 도시국가들 역시 도리아인이 세우거나 다시 재건했던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 암흑기 이후 그리스 고졸기와 고전기로 접어들면서 대부분의 이런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도리아인이 대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테네 같은 경우는 좀 드문 케이스인데 미케네 문명이 멸망하고 고대 암흑기 시대를 지날 때도 아카이아인들이 그 도시를 지켜내면서 멸망하지 않은 상태로 아카이아인들이 그대로 주를 이룬 도시국가로 성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결국 도리아인이 세운 대표적인 도시국가인 스파르타와 원래 그리스 본토의 원주민처럼 느껴지는 아카이아인들이 세운 도시국가 아테네, 두 개의 도시국가는 나라를 세운 민족부터 그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아테네의 고대 정치 체계의 변화를 살펴보게 되면 아테네가 왜 현대사회의 뿌리가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정말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주목하면서 정치 체제의 변화를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문명 초기인 에게 문명으로 잠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 때 말씀드렸던 그리스 신화 기억나시나요? 당시 크레타 섬에 주를 이었던 미노스 문명이 있었죠. 미노스 문명에서 얼굴은 황소요, 몸은 인간인 괴물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로 미노타우로스입니다. 이 괴물은 사람을 잡아먹고 살았기 때문에 당시에 미노스 왕이 크노소스의 미궁에 가둬놓고 사람을 제물로 바쳤었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리스 본토에서 제물로 잡아와서 바쳤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런 악연을 끊기 위해서 미노타우로스를 죽이기 위해 그리스 본토에서 왔던 그 사람이 바로 아테네의 왕자 영웅 테세우스였던 것이죠. 그리고 미노타우로스를 결국 그 테세우스가 쓰러뜨리게 되고 그리스 본토로부터 사람을 제물로 바쳤던 그런 악연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웅인 테세우스가 아테네의 건국 시조로 알려져 있어요.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 미케네 문명 영향권에 있었던 아테네는 작고 미약한 중소도시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 암흑기가 지나면서 아테네가 좀 더 발전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당시 때는 이제 테세우스처럼 왕으로 운영되는 그런 정치 체계가 아니었어요. 소수의 엘리트들과 귀족, 그런 소수의 귀족들이 모여서 정치를 하는 구조인 귀족정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귀족정은 아르콘이라고 불리우는 총 9명의 집정관을 매년 선출해서 아르콘들이 나라를 운영하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이 아테네의 귀족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안정감이 점점 흔들리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랬던 걸까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아테네의 척박한 지형이었는데요. 아테네 역시 그리스 본토의 대표적인 땅이었기 때문에 그리스 본토가 산지가 굉장히 많은 척박한 지형이잖아요. 이 아테네 역시도 바다에 둘러싸인 해안가에 있는 도시였지만 대부분이 돌로 이루어진 굉장히 척박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고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농사를 위한 땅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에 바다는 많지만 강이 흐르거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식수도 굉장히 부족한 편이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부족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점이 뭐냐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적기 때문에 당연히 그 땅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훨씬 더 힘이 강해지겠죠. 대부분의 사람은 그 땅을 갖지 못할 것이잖아요. 그러면 빈부격차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나 고대 사회는 그런 땅을 기반으로 세력이 성장된 그런 귀족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테네 역시도 소중한 농사짓는 땅을 소유하고 있던 귀족들의 권력이 굉장히 강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게다가 아테네는 바다로 둘러싸인 해안 도시잖아요. 그리고 아테네인들은 굉장히 똑똑했었죠. 그래서 바다로 진출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땅을 가진 귀족과 또 땅이 없던 굉장히 힘든 평민들 외에도 무역으로 부를 쌓았던 새로운 계층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신흥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흥 세력들은 중산층으로 발돋움한 평민들인데 이런 상공과 무역에 능했기 때문에 상당한 부를 축적했고 부를 바탕으로 힘도 있었던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고대 사회는 땅을 기반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역시나 여전히 아테네에서도 땅을 소유했던 귀족들이 권력을 꽉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땅을 가지고 있던 귀족과 그 다음에 땅을 갖지 못한 가장 힘든 가난한 평민, 새로 나타난 신흥 강자인 중산층 상공업 계층이 3파전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역시나 귀족들은 자신들의 이권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고 상공업 계층은 돈은 쌓이지만 권력은 잡을 수 없게 되고 그리고 평민들은 점점 가난한 평민이 돼서 소장농으로 전락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 사회 불안이 가중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불안정성이 강해지자 귀족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기도 하고 점점 더 사회 개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들이 높아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실 당시 아테네는 사회 불안이 심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명문화된 법이 없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명문화된 법 대신에 관습법이라고 해서 일상적으로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법들이 시행되고 있었거든요. 사실 이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기준 없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관습적으로 해왔던 그런 법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말에서 말로 전해지는 그런 법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말에서 말로 행해지게 되면 딱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을 조금씩 자신한테 유리한 식으로 바꾸기도 굉장히 쉬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누가 유리할까요? 그렇죠. 바로 이런 법을 휘두를 수 있는 기득권층인 귀족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런 다수의 평민들은 관습법을 없애고 이 법의 기준을 정해달라고 점점 더 목소리를 높이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아테네에 존경받은 어떤 귀족인 드라콘이라는 현자가 있었거든요. 민중들은 이 드라콘에게 달려가서 드라콘님, 우리에게 정해진 법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드라콘이라는 귀족은 관습법의 피해를 없애고자 법의 명문화를 하는 성문법을 시도하게 됩니다. 성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관습법과 반대에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성문법은 법을 문서화시키고 딱 박아놓으면 바꾸기가 쉽지 않겠죠. 이제 모든 시민들을 모아놓고 이 문장을 보여주면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법을 시행할 것이다. 공적으로 공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 고대 국가는 이런 문장을 절대 바꾸지 않기 위해서 어떤 돌이나 큰 비석에 글씨를 새겨놨던 것이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 돌을 지나가면서 볼 수도 있고 그 돌에 새겨진 글씨는 쉽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런 법의 성문화는 사실 민중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딱 법을 정해놓으면 그걸 바꾸지 않도록 그런 일들을 시도했던 것이 바로 성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드라콘의 성문법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성문법을 시도한 것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문제는 이 법의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드라콘이 성문화에 성공했던 그런 법들은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엄격했던 법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마도 드라콘 본인이 귀족이었기 때문에 평민의 입장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드라콘이 지나치게 엄격한 사람이 아니었나, 아니면 이상주의자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좀도둑질을 해도 당장 사형 이런 식으로 너무나 법이 엄격했고, 게다가 또 비현실적인 법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게으르면 벌을 받는다, 게으르면 넌 감옥에 가. 근데 사실 게으르다는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없잖아요. 그런 기준을 사실 현실적으로 세우기도 어렵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법제화시켜서 무조건 감옥 가, 무조건 죽여,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엄격한 법을 성문화시킨 겁니다. 게다가 드라콘 자체가 귀족이기 때문에 상당히 귀족에게 유리한 법들도 많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드라콘의 성문법 시도 역시도 이런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평민과 귀족과의 대결, 또 아까 말한 신흥 강자인 중산층과의 이런 삼파전은 점점 더 극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하는데요. 그 시점에 드디어 한 명의 개혁자가 아테네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테네는 빈부격차가 극심해지면서 그 빚을 갚지 못한 평민들이 점점 노예가 되거나 소장농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솔론이라는 한 명의 귀족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는 명문 귀족 출신이었지만 재산은 그렇게 많은 집안은 아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솔론 같은 경우는 젊은 시절부터 해외로 나가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비즈니스 등 현실적인 감각을 많이 익힐 수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그는 고대 천재들이 모여있기로 유명한 그 아테네라는 나라 중에서도 현자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아테네가 직면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어떤 전쟁과 같은 이슈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솔론이 이 까다로울 수 있었던 이슈를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솔론 같은 경우는 원래도 일처리 방식 자체가 굉장히 균형을 중요시했다고 합니다. 평민과 귀족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고 항상 공과 사를 구분해서 공명정대하게 일처리를 했던 것으로 유명했어요. 이렇게 되면 솔론의 인기가 나날이 치솟을 수밖에 없겠죠. 결국 당시에 워낙 극심한 사회 불안에 시달리던 아테네는 귀족과 평민 양측 모두로부터 솔론은 사회 개혁의 요구를 제안받게 됩니다. 사실 처음에는 중용을 중시했던 솔론이었기 때문에 이런 개혁을 좀 꺼려했던 면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점점 사회적인 불안은 극심해져가고 이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게 되자 솔론도 결국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사회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솔론은 가장 큰 문제였던 부채에 관한 개혁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당시 아테네의 가장 큰 문제가 빈부격차의 극심함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귀족들이 그 얼마 남지 않은 토지를 독점하게 되고 결국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게 된 평민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게 됐던 것이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평민들의 부채가 커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평민들이 땅을 아예 뺏기거나 자신의 몸을 팔아서 노예로 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어요. 자, 이렇게 되면 사회의 구조상 일을 할 수 있는 평민 계층이 점점 없어지게 되겠죠. 중산층의 역할을 담당해야 될 평민들이 사라지게 되면 세금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사회 자체가 점점 불안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솔론은 이를 해결하고자 정말 파격적인 법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전액 부채 탕감입니다.
일단 솔로는 그런 부채 관계를 다 청산하기 위해서 평민들의 부채를 전액으로 탕감을 해줬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부채 때문에 감당하지 못해서 노예가 됐던 부분이나 아니면 저당 잡힌 땅을 빼앗긴 부분, 이것도 모두 원래대로 돌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름 파격적이었던 법안이 당시에 귀족층과 평민 양 진영으로부터 모두 비판을 받고 불만을 샀다고 알려져 있어요. 제3자인 이 춘닥터의 입장에서 봐도 굉장히 파격적이고 나름 평민한테 유리한 법안으로 보이는데 도대체 왜 양측의 불만을 샀던 것일까요? 그것은 양측 모두 다 자기 진영 위주로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만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평민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부채뿐만 아니라 그 귀족들이 점유하고 있던 토지 자체도 다 국가가 뺏어서 환수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이 모든 원흉은 저 귀족들이 토지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야. 이 자체를 모두 없애버리지 않으면 이 사회는 결국 변하지 않을 거야. 평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귀족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도 빌려주고 그거를 돌려받겠다는데 그걸 왜 탕감해 주는 거야? 내가 꿔준 돈 하도 못 받게 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이런 식으로 귀족들도 자기 나름의 불만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하지만 균형을 중시했던 솔로는 아테네의 현실적인 구조상 너무 극단적인 개혁을 시행하면 이 사회 구조가 무너질 수 있었다는 염려 때문에 이 정도 선의 개혁이 최선이었다고 솔로는 판단을 했던 것이죠. 솔로는 이에 그치지 않고 부채 탕감에 이어서 정치 참여의 변화도 시도를 하게 됩니다. 사실 예전에 정치 참여는 거의 귀족이 독점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는 이 평민들에게도 정치 참여의 권한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들의 계급을 재편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솔론의 정치 개혁의 모습들이 나중에 현대 정치에 굉장히 귀감이 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 수 있게 됩니다. 솔론은 그래서 계급을 나누는 기준을 단 하나로 삼았는데 그건 바로 재산이었어요. 재산을 기준으로 시민의 계급과 등급을 나눈다 하여서 근권 정치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디테일이 하나 또 있는데 이 재산이라는 게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전반적인 자산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화폐나 이런 보물 같은 가치보다는 땅이 가장 중요했던 시절이었거든요. 농경 사회였잖아요. 이 솔론이 중요시했던 그 재산의 기준은 농업 생산량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토지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토지를 통해서 농산물을 얼마나 너희가 생산할 수 있는지, 그것을 기준으로 재산을 삼은 것이었어요. 채권이나 금 이런 것들은 사실 속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재산을 나누는 기준이 토지 중심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상공업 계층에 사실 불만도 사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솔로는 이렇게 계급을 4단계로 나누게 되거든요. 예전에는 귀족과 평민 이원화돼 있던 단순한 계급에서 좀 더 세분화를 시키게 됩니다. 자료와 함께 간단히 살펴보시면 먼저 가장 상위 계층인 1계급부터 보시겠습니다. 당연히 1계급은 재산이 가장 많은 상위 계층이기 때문에 값비싼 말을 사용할 수 있겠죠. 군사에서도 기병을 담당하게 되고 정치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각을 담당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계급인 2계급과 3계급 같은 경우에는 기병 또는 중무장 보병, 중무장 보병까지도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만이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당을 하게 되고 정치 같은 경우도 국가 공무원 정도는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하게 됩니다. 마지막 4계급은 가장 돈이 없는 하위 계층인데 이 계급은 돈도 없기 때문에 군사를 담당할 때도 경무장 보병이라든지 아니면 보조병 정도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들은 정치 참여보다는 권리 보호에 주목을 했는데요. 하급 재판소 같은 것을 두어서 4계급들이 자신의 어떤 권리를 호소할 수 있게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재판소를 창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산 계급도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했던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솔로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전반적인 경제와 사회, 그다음에 정치 이런 개혁에도 참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몇 가지 인상 깊었던 것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개혁안들을 보면서 솔론의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솔론이 추구했던 어떤 정치적인 이상 이런 것들도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폭행 및 상해 등을 당하면 당사자 아닌 누구라도 가해자를 고발 및 기소할 수 있다. 자, 이것은 결국 시민들이 정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라는 그런 솔론의 가치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워낙 위험한 시대이기도 하고 함부로 뭔가 간섭하기도 어려운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방조하거나 아니면 불의를 보고도 모른 채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거를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솔론 같은 경우는 고대 사회에서 그래도
불의를 너무 방조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정의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시민의 모습을 더 좋은 모습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혁명 등 정치적 혼란기에 어느 편에도 서지 않는 자의 시민권을 박탈한다. 이건 해석을 잘 해야 되는 문장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문장 중에 어느 편에 서라 이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느 편에도 서지 않는 자를 박탈한다. 이 부분이 더 메인인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아까의 법안과도 좀 일맥상통하는데 솔로는 좀 더 시민사회에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에 참여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굉장한 갈등이나 혁명 같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것을 죄악으로 본 것이죠. 사실 현대 사회도 굉장히 정치적 갈등이 심하잖아요. 뭐 이념 대립도 심하고 종교 갈등도 심한 그런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솔론이 원했던 것은 이런 갈등 속에서 무조건 뭐 이쪽 편이나 저쪽 편에 적극적으로 서서 죽을 듯이 싸워라. 사실 이런 것을 원했던 것은 아니겠죠. 오히려 이 춘닥터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 솔론의 생각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말 혼란스러운 시기와 갈등 상황 속에서도 항상 냉철하게 이성적인 눈을 갖고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일 줄 아는 시민의 모습을 생각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죽은 이들에 대한 비난을 금지한다. 솔로는 계속 현실주의자고 굉장히 균형을 중요시했던 이성주의자였죠. 죽은 이들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내분이 생기고 갈라진 것을 많이 봐왔던 걸까요? 사실 이 부분 역시 우리에게도 생각할 점이 참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도 역시 과거를 잊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의 어떤 영향력이 여전히 큰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솔론 같은 경우는 죽은 이들은 고이 묻어주고 그들을 보내주고 현실에 충실하자 이런 주의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죽은 이들을 통해서 배울 점도 분명히 많이 있지만 어쨌든 현실을 살아가는 것들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죽은 이들의 영향을 너무 받기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솔론의 중요한 개혁이 있는데 그건 바로 화폐 개혁입니다. 아테네 드라크마라는 은화를 페르시아의 화폐와 중량을 통일시키면서 아테네 화폐가 가치를 높게 만들었던 것이죠. 아테네 화폐가 결국 기축통화로 쓰이게 되면서 당시 지중해의 무역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든 것도 솔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다방면의 개혁을 시도한 솔론이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솔론의 개혁은 어느 정도 실패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실패라기보단 미완의 개혁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당시 아테네는 굉장히 사회 갈등이 심각했기 때문에 귀족과 평민이 모두 자신의 입장에서만 그 개혁을 시행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솔론 같은 경우는 그 어느 편에도 최대한 서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 둘에게 서로 합리적인 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 선에서 개혁을 단행을 했었죠. 그리고 결국 이것은 양 진영에 모두 환영을 받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그래서 솔론은 당시에도 굉장히 양측 진영으로부터 모두 비난의 화살을 받게 되면서 한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당신은 당신이 진행한 개혁에 대해서 만족을 하십니까? 솔론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바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테네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에서는 최선이었어. 참으로 현실주의자다운 솔론의 답변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솔론은 기본적인 아테네 사회 구조를 파괴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사회 구조가 유지되는 선에서 최대한의 개혁을 할 수 있는 부분, 평민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점진적인 진보, 점진적인 개혁가, 온건주의적 진보주의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솔론의 개혁은 미완에 그치지만 아테네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인 변화와 개혁을 계속하게 됩니다. 고대 아테네의 정치 역사를 보면 현대 정치를 알 수 있다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 정치의 기원,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불리는 고대 아테네의 정치 역사인데요. 그만큼 고대 아테네의 정치 변화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과의 대중의 심리와 정치의 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사하게 교과서적으로 진행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시발점이 바로 솔론의 개혁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편은 솔론의 개혁에 이어서 솔론의 열렬한 신봉자였던 뛰어났던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과연 아테네는 또 어떤 정치적인 변화와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까요? 다음 편도 기대를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럼 다음 편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